김현정의 뉴스 쇼. 시원합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시원한 비가 전국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낙 지독한 가뭄이어서요. 해갈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만 모처럼 시원한 비에 폭염은 분명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도 서울에는 촉촉한 비가 뿌리고 있는 상쾌한 월요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내내 이 상쾌함이 좀 지속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단 나흘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제무대 데뷔이자 첫 외교시험 때인데요.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지요. 짧은 회담 기간 동안 이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절실한 한 주입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오늘 첫 포인트는 뭡니까? 슈퍼위크 인사청문회 보겠습니다. 중단됐던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재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6명이요? 네, 이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요일 날 열리죠. 바로 그날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출국 전에 송 후보자 등 이 문제 후보자들 임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 철회하고 가라. 네. 근데 문 대통령은요, 공석 중인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출국 전에 임명하면서 이 맞불을 놓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공석. 네, 이르면 오늘요, 법무, 산업, 복지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위크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슈퍼위크예요. 네, 정상회담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죠. 예. 오늘 미국 상원의원 19명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허. 방점은 이 북한 문제에 접근 시 한미 두 나라가 철저히 협력하라. 바로 여기에 이제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완전 배치할 방안을 찾으라고도 촉구를 했죠. 정상회담 의제에 이렇게 껄끄러운 사드 문제가 포함될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제가 앞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부에서요. 또 김용옥 선생님 인터뷰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조언이랄까요? 예. 학자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도 이번 주 슈퍼위크입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오늘이죠. 네, 오늘 새 당대표가 나오죠. 예.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해운, 하태경 의원, 양강구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유한국당과 발맞추기 없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냉소적인 국민 관심을 어떻게 제고시킬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본다면요. 양승태 대법원장에도 이번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오늘요.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원지인 법원 행정처의 개혁,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판사들 반응이 다시 나올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사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순서로 현직 판사 한 분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현직 판사 인터뷰 생방송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이 어렵게 결단하고 나오십니다. 잠시 후에 주목을 하시죠. 그나저나 평창 올림픽에 단일팀을 하자, 남북 단일팀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답이 좀 왔습니까? 장훈 IOC 위원이 어저께 2시간 만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게 문 대통령의 제안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 이런 발언을 2시간 만에 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금 기대는 해봐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조사권한 위임 등을 공식 요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사법파동이 재현되는 걸까요?
지난 19일입니다. 8년 만에 전국의 법관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걸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 내부 상황을 오늘 현직 판사에게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100인 중에 한 명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이세요. 차성한 판사 연결을 해보죠. 차 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뉴스쇼가 뉴스쇼가 이제 시작된 지 한 10여 년 만에 미담 인터뷰 제외하고 현직 판사가 출연하신 게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실명을 걸고 나서셨을까 싶은데 지금 내부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함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다다랐고 이제 전국 법관들이 정말 어렵게 거의 95% 이상의 법원에서 대표를 뽑아서 어렵게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익명 게시판에 선정적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기회가 날아가고 또다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외부의 사법개혁 요구에 질질 끌려가지 않을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 좀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사법개혁. 우리 손으로 이뤄내려고 전국 법관들이 모이고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미적미적 되다가 결국 외부에 의해서 개혁이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 출연하셨다 물론, 이 말씀이세요? 물론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함께 행정부와 함께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법원도 그 안에서 자정 능력을 보이고 이제 적절한 안을 내서 함께 이제 논의를 주도하고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산될까봐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외부에 의해서 법원이 개혁된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정말 검찰이 판사들 컴퓨터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이런 상황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사실 그건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부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 지금 형사 고소가 돼 있고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사실 안에서 있는데 이번에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그 디지털 포렌식까지 포함해서 그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는 80명 이상의 분들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찬성을 해주셨고 또 이제 구체적인 그 관여된 인적 책임 규명 그리고 이제 문책 계획을 대법원장님께서 밝혀달라 입장 표명해달라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결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사권도 위임 받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게 날아가지 않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게 날아갈까봐 그거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대법원장님 우리가 나서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묵묵부답 대법원장은 이렇게 되면 결국 외부에서 검찰이 들이닥쳐서 법원을 압수수색하고 판사 컴퓨터 뒤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지금 그걸 막고자 인터뷰 나오신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무슨 얘기야 이게 컴퓨터 포렌식이 뭐고 왜 나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판사들의 어떤 의혹 제기에 의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는데 행정처가요. 근데 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모여서 다시 진상조사하자 이렇게 19일 날 결의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진상조사하게 해주세요 하나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 결의안에는? 그리고 이제 그 3월 25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법개혁 토론회를 이제 준비해서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제왕조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이제 행정처의 개혁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토론회를 이제 축소 무산시키려고 그 행정처 이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처장, 실장 이런 분들, 차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장님께서 입장을 표명을 해달라 그런 결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는 이제 이 문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예. 예, 한 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상설화 소위원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결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장님 답 주세요 했는데 왜 대법원장께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이제 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라서 뭐 기다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답답함의 근원은 예. 이제 올해 3월부터 3개월간의 답답함이거든요. 일주일의 답답함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 특정 연구의 회원 가입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그 중복 가입 조치를 시행하려다가 철회한 거, 그리고 이제 뭐 판사들 뒷조사 파일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가 부담이 된다고 사직서를 냈던 판사를 심의관에서 겸임 해제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대법원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상당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예. 지금 3개월 동안 아무런 그 공식적인 어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이 좀 이런 답답함의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건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라면 무책임하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행정처가 이번에 게시판을 만들면서 예. 그 익명 게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익명 게시판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판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법관 대표회의 열린 후에 3일 만에 제가 세보니까 145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제가 보니까 뭐 사퇴 부분도 한 뭐 9개 정도, 10개 예. 정도 글이 올라온 거는 뭐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또 일부 판사들은 아니 판사들이 왜 이렇게 채통 안 지키고 이러느냐, 뭐 키보드 워리어다, 우리 자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내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익명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함 때문에 뭐 시작은 사실은 이제 그 일부 판사가 전국 법관대표의 정당성을 이제 공격하는 형태로 좀 자극적인 글을 올렸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글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뭐 논란이 있었긴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일부 판사고 그 이후에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당연히 비판을 했고 예.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뭐 합리적인 내용 위주로 사실 대부분의 글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 선정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 그 소수의 글만 그것도 아주 부적절한 그 일부만 떼서 이런 식으로 진흙탕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흐리는 보도를 해서 좀 저로서 우려스럽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판사들 내부에서 막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대법원장 사퇴하라 아니다. 뭐 당신 키보드 워리어야 아니야.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다. 그쪽 말고 본질에 집중하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진짜 뭐 처음 생겨가지고 그 약간의 그 내용이 잠깐 발생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전체 판사들이 그런 양 보도를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기사의 선정성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는 그 내용이 뭐가 쟁점이 되는지를 밝혀서 보도를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쟁점이 중요하다. 그 쟁점으로 한번 가보죠. 지난번 그 진상조사 법관들이 그 진상조사 문제 있다라고 했던 그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말하자면 진상조사의 진상조사가 되는 셈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오늘이 뭐 분수령이다 뭐다들 얘기하던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법관 징계법상 그 아무런 공식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결정할 권한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활용된 예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상조사를 통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뭐 촛불 사건 배당이나 이런 데 재판에 개입했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두 경고로 그치게 하는 그런 방패막이로 사실 활용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 구성도 그 비공개고요. 그 위원장을 빼면은 그리고 모두 다 대법원장 임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행정처 차장은 뭐 이번에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는 행정처의 윤리제일 감사심의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 대법원장이나 그다음에 행정처에서 자유로운지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 윤리위원회가 그러니까 행정처의 영향권 안에 있단 말씀이세요? 뭐 적어도 그 2009년에 그 신영철 대법관 때 보였던 모습은 뭐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은 뭐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정부법관 대표에서 결의한 내용 정도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까지 염두에 둔 컴퓨터 파일 조사, 그다음에 구체적인 처장, 실장, 차장의 관여 내용을 통한 징계 책임 이런 그 내용을 과연 결의할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진상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결과에 상관없이 양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결단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부 법관 대표 회의가 결의한 그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뭐 전체 판사들이 추가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대법원장님한테 조사권 위임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책임 규명 및 그다음에 문책 계획에 대해서 밝히라고 입장 표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시는 게 명확히 그게 필요한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안 나온다면, 끝까지 안 나온다면 그런 가정은 저도 뭐 함부로 대답하기는 힘든데 뭐 저로서는 당연히 그건 상식적인 요구고 뭐 거의 뭐 추가 조사 필요성 같은 경우는 전체 판사 중에 뭐 80명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정부관 대표회에서 동의가 된 부분들이라서 뭐 그런 결단을 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으시군요. 예, 상식선에서 좀 답변해달라 이런 말씀. 그나저나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저 차 판사님, 문제의 시발점이 된 그 판사 블랙리스트 정말 존재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저에 대해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제가 그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부법원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상급식 구조를 왜곡한다는 이제 공식적인 비판글을 거의 유일하게 2015년에 올리고 뭐 언론 기고도 했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설마 했는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뭐 뚜렷한 파일 조사도 없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블랙리스트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조직이든 인사를 위해서 작성하는 뭐 정상적인 법인의 파일을 그 정도 있는 거다. 뭐 그런 논리가 지금 법원장님이나 뭐 일부 행정처 관계자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의혹이 커졌고 뭐 다른 판사님들도 커졌고 국민들도 커졌고 그냥 의혹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도 뭔가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보고 이제 농담조로 왜 첫 판사 이렇게 순진하냐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실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로서는 뭐 제가 가지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조사를 해서 만약에 파일이 전 없다고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 털고 그 나가고 오히려 뭐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혁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대로 스스로 자정 못하면, 개혁 못하면 외부 세력이 들이닥쳐서 개혁당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일 와닿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차 판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환 판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위크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김성환 씨.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이 사흘 뒤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는데요. 바빠요, 이번 주. 이 청문회에선 야당이 지금 잔뜩 벼르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해서도 이 복잡하게 얽힌 난제를 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슈퍼위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청문회가 열리는 건 6명인데 그중에서도 3사람을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는 KT리오가 문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이번에는 김송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송조 트리오입니까?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참 트리오 이름도 잘 만들어요. 네, 그러게요. 야3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러면서 칼을 갈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까지 국민 기만 3종 세트다. 지명 철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의당까지 국방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마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누가 살아 돌아오는지는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송조 낙마를 벼르는 인사청문회.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뭘 들여다봐야 됩니까? 첫 번째 행간은 청문회가 끝나봐야 안다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동안 청문회 보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이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미담으로 바뀐 경우가 종종 있었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때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네. 음마 아파트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투기 의혹이 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부인의 대장암 투병을 위해서 치료를 받던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애보처럼 네, 오히려 완전히 좀 반전이 있었고요. 네. 대학원 시절부터 썼다고 하는 다 낡고 해진 가방. 이것도 뭐 엄청난 화제가 그랬었어요. 됐었죠. 뭐 야당이 반대로 임명을 강행하긴 했지만 지금은 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또 하나 야당과 국민 눈높이가 달랐다 이건데요.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뭐 낙제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임명에도 별 문제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 특징이 이번 슈퍼위크에도 적용될까 이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좀 심상치 않다. 이번 주는 이 K-트리오 중에서 K-트리오는 이미 지났으니까 김송조 중에서 예. 누가 낙마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법칙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냐 이걸 보시란 말씀.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했다입니다. 그러게요. 이 문재인 정부 사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범하게 됐는지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들고 탄핵이 되고 아주 이제 특별한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지금 몸풀 시간도 없이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선이 끝난 지 지금 벌써 5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내각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명이 된 거예요? 17명 장관 중에서 겨우 6명 임명했습니다. 임명까지 간 건 6명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인사청문회를 해봐야지 아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물론 뭐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만 골몰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적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뭐 슈퍼위크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서 전국을 안정시키는 게 뭐 야당이 좀 반발이 있더라도 더 급하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송조 중에 이제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마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요건 어떻게 좀 될까가 지켜봐야 될 제일 것 같아요. 관건이에요. 예. 세 번째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7월부터는 새로운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대략 내각 구성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한미 관계도 어떤 식으로든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정리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초부터는 전국이 완전히 새로운 물줄기가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물줄기를 예상하세요? 내각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정부는 새로운 개혁 과제에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게 될 겁니다. 이제 인선된 내각의 구성원들과 함께 개혁 그렇죠. 엔진을 켤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한창 치르고 있잖아요. 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여 관계를 설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면 또 뭔가 달라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럴 경우에 추경이나 일자리, 남북관계, 개헌 등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야당의 대표들이 바뀐다는 네, 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바뀌고 나면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들은. 당연하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한 물줄기네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 좀 해봤습니다. 김정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빈님, 차판사님 화이팅입니다. 대법원장 명예롭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이런 주문들 들어오고요. 근데 외부로부터 개혁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문자들 박성근님 외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법부 개혁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자 열어놓고 2부로 가죠. 돌 김용옥 선생님 만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요.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 하는 애들 치고 외고 과학고 시험 한 번씩 안 치러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외고 과학고 자사고 이런 곳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중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학생들 사이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이 사안 이택수 대표가 여론조사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 결과 가지고 지금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중요한 주다.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문정인 특보 논란도 있고 해서 정상회담 전부터 시끌시끌했죠.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또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의 해안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오늘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는 이 북녘의 태권도단 얘기를 준비해 오셨대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지난 대선에서 네. 리얼미터가 가장 정치적인 편향성이 적은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연구 결과가? 그 지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예.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그 서울대 폴랩의 리포트였습니다. 제19대 대선 여론조사 분석 결과라는 발제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29개 조사기관 전체의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편향성이 적은 조사기관으로 나왔는데 그래프를 실제 보니까 가장 중앙에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래프에.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대선 기간 동안. 그렇죠.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 같고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있었다는 거.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A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B가 뭐라 그러고 B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A가 뭐라 그러고 정말 결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를 속으로 수없이 외치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하지만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거를 서울대 연구기관이 인정해준. 지난 대선 때도 보니까 비슷한 리포트가 있었다는 걸 발견을 또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야, 참 저희도 영광입니다. 리얼미터와 함께해서 그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뚜껑 한번 열어보죠. 먼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부터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김상곤 후보자와 또 진보 교육감들이 같은 입장이기도 한데요. 외고와 자사고 지금 폐지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외고와 이어지고 자사고 있습니다. 폐지 논란. 이택수 대표도 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학생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요 사이에 가장 관심 있는 사안 정치보다도 이쪽이실 거예요.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조사를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외고와 자사고 유지 또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외고 자사고의 존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심플하게. 네, 1번이 유지, 2번이 폐지였습니다. 결과는 폐지가 52.5%, 유지가 27.2%로 대략 2배가량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폐지 52.5, 네. 자사고 외고 유지 27.2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예상보다는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모든 지역과 또 50대 이하 연령층, 또 정당별로는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지지층이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60대 이상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역 대결이 극명하게 나타난 이슈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은 교육 문제여서 저는 보역 간의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상곤 후보자 때문에 정책 이슈가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보역 이슈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 문제, 진보냐 네. 보수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네. 이게 조희연 교육감, 뭐 이재정 교육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들고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김상곤 후보자도 이쪽에 동의를 하면서 네. 이게 진보 보수 정치 이슈가 됐다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폐지가 52.5, 유지가 27.2, 나머지 네. 그럼 20.3%는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고요. 학부모 여부별로 저희가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학부모의 경우에는 폐지가 55.4%,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폐지가 51.5%, 학부모인 경우가 오히려 폐지 의견이 55.4%, 한 4%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요. 또 유지 의견인 학부모가 27.7, 예. 비학부모가 27%, 양 집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네. 근데 이 대표님, 저는 이제 뭐 저 역시 학부모로서 네. 다음번에는 이런 조사를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말고 네. 대입 전형에 대한 조사. 네. 왜냐하면 저희도 참 문자를 이제 항상 받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불만 있게 보내시는 부분이 수시, 정시, 뭐 학종, 수능 너무 복잡하다. 네. 이걸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대체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제도들, 허술한 점 너무 많은 제도들, 네. 구멍이 너무 많은 제도인데 이거 왜 손질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네, 조속히 한번 해보죠. 저희 아들도 지금 고3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너무 고3이면 복잡해서. 아셔야죠. 네, 근데 김현정의 뉴스쇼 준비하느라고. 이 정도로 복잡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조사 꼭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6월 23일 지난 금요일 날 조사했고요. 8,89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5.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예.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넘어가 보죠. 지금 국회가 사실 갈등 중이어서 네. 지난주에 살짝 떨어졌었어요. 네. 그렇죠?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3.3%포인트 떨어진 75.6%였는데 이번 주에는 또 추가로 1.4%포인트 더 떨어져서 74.2%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8.6%로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폭이지만 2주 연속 하락입니다. 네. 한번 제가 쭉 그 추이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81.6에서 시작했습니다. 81.6, 84.1, 78.1로 떨어지더니 78.9, 75.6, 그리고 이번 주 74.2. 지역별 계층별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여전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50%를 상회한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대구, 경북과 호남에서는 또 2주 연속 올랐는데 지금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했던 충청권 또 수도권 40대 이상 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소폭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70%를 상회하는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87%가량의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20, 30, 40대가 모두 8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50대가 67%, 60대가 58%, 대략 10명 중에 5명, 6명 이상가량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소폭 하락해서 역시 외교 또 인사 논란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전주에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또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뭐 이런 소식 때문에 결국에 인사 문제가 가장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두 번째가 문정인 특보의 또 미국에서의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쳐서 2주 연속 하락. 정당 지지는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는 지난주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동일한 53.6%였고요. 동일해요, 지난주하고? 네, 지난주와 완전 동일한 수치를 이렇게 동일하기도 어려운데 53.6으로 동일. 다른 정당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14.7이었는데 이번 주 14.5, 0.2%포인트 빠졌고요. 정의당 6.3, 국민의당 6.3, 바른정당 6.2. 세 정당이 모두 6.3%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다 6.3, 6.3, 6.2.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3위 경쟁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란히 자리하게 된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지금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죠. 워낙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야가 지금 다 야 3당을 포함한 또 정의당까지 야 4당이 지금 여야 특히 뭐 정의당은 뭐 민주당이랑 크게 이제 궤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야 3당이 한 축으로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크게 뭐 존재감 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치르고 나면은 보통 이런 큰 회담 있고 나면은 지지율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지율이 특히 미국과의 정상회담 또 뭐 G20 정상회담 등이 있으면 항상 올랐죠. 그래서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 꽤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긴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싸우고 돌아오는 정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에 대통령 얼굴이 비춰지고 이러고 나면 지지율은 보통 오르게 마련인데. 그것도 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고요. 이번 조사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48,567명에게 접촉을 시도해서 최종 2,531명이 응답을 해서 5.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박혜규님, 정말로 엄마 매니저가 없거나 유능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대학 가는 이런 전형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자가 오늘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매니저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좀 시행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1분 정도 있어서 이분의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청취자 한 분의 질문인데 이택수 대표가 여론조사기관의 대표로서 현실화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여론조사가 뭐냐? 저는 이제 일반 정치 시사 이런 질문 말고요. 가족들과 관련된 혹은 부부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도 해보고 싶고요. 또 부부? 성담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부부들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청소년들의 이런 성담론과 관련해서 좀 오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 여성 비하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솔직한 좀 그런 담론의 장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혹여 잘못했다가 또 구설에 오를까봐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필요한 조사네요. 네네. 이제는 좀 오픈 마인드에서 한 번쯤은 조사해볼.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촛불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벌써 40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아직 국무위원 인선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과제라고 했던 일자리 추경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이분의 해안이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초대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근데 노자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시라고요. 네, 평생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동양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 자세에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노자에 관한 제 평생의 그 생각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시군요. 노자. 지금 문재인 정부 4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갖추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듬뿍 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요번 그 한미 정상 회담 이야말로 예. 지금 이 정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죠. 우선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런 걸 받으신다고요? 네네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 여태까지 정권을 잡으면은 그야말로 부귀 권력에만 매달렸지 진정한 그 국민이 바라는 대의를 향한 일을 정말 노심초사 일을 하는 그 정권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뭔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뭔가 진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네. 하나하나 처리되는 모양새.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국정이 쉽게 풀려가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정치권을 돌아보면. 일단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태. 지금 상임위도 보이콧했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은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 믿고 야당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소통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소통 안 하고 있다.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 정권이 빨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정한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 나갈 때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너무 지금 인선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야권에서 그 물고 늘어지면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진용을 좀 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셨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오늘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이제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여태까지 그 한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 자기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식의 회담들이었다고. 그 말하자면 조아리고 가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체내로 그 정권의 확고한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 그 가장 강력한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센 세력의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뭐랄까 종속적인 인준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개무시를 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린든 B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바뀌면서 이제 그 월남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쭉 놓고 볼 적에 한 번도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뭔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 내용만 봐도 단군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쓰겠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선조를 개창한 이래. 그 아마도 그 대국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정당한 그 민족의 자존심과 그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그거는 그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리켰던 사람들인데 예. 나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을 내가 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정인이 가서 얘기한 내용들은 그건 최소한의 나는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가지고 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끝이 없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예. 역사의 거대한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정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국민에게서 싹튼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북 관계만 해도 남북 관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 자각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이러한 문제들을 그 미국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정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한미 동맹을 정당한 대등한 관계에서의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대미 종속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천민들이에요. 미국 천민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좀 그 미국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지표만 봐도 10위권에 그런 10위권 주변에 있는 나라고 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I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객관적인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5위 아닙니다. 5위.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그 국가의 반열이 들 수 있는 훌륭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 측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우방이 없으면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족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위상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우리는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스로 위축돼 있었던 걸까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요? 위축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임진왜란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이순신 같은 그런 위대한 명장들이 사실은 그 국난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명나라에서 온 천병이 우리를 구해줬지 이순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그 뭐 위축 정도가 아니라 그 자멸 아주 그 자기를 그 비하시키는 것이 그것이
상식화돼 있다는 얘기죠. 자기 비하,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가 상식화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대강대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어떤, 그런 뭐 관습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관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은 털 때가 됐다고 보세요. 촛불을 계기로 털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털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좌표를 설정해서 예. 차곡차곡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예.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태권도만 해도 엊그저께 북한에서 왔고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서로 같이 단일팀. 같이 이거를 한번 행사를 치러보자.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한 것에 의해서 뭐냐면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질서를 그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니 말이죠. 이런 예. 터무니없는 이미 닉슨 독토린에서부터 이미 미국이 회전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제 와서 이 동아시아 질서를 전쟁 패러다임으로 평화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고 전쟁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예. 그것은 미국의 불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설득을 시켜줘야죠.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강조를 하셨단 말씀이군요. 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굉장히 잘한 거고 또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고 아까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하셨는데 교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하고 간 거죠.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한 거예요. 한 거고, 예.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발언. 그 정도는 그 사람의 학문적 감각이나 예. 상식적인 그 사람의 지식 범위에서 볼 적에 예. 전혀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말할 여지도 없는 그저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회담이 꼬이거나 미국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것은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가 이제 굉장한 왕후 장상들을 많이 만나면서 댕긴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세대인즉 묘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나보다 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권세 등등한 왕후 장상들을 만날 때는 예. 우선 그들을 좀 깔보는 것이 좋다. 오히려. 네, 그들을 왜냐하면 예. 그들은 맹자에 말하면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패권이고 예. 패도고 나는 선현의 입장에서 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은 나에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깔보고 협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진심 하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자왈이군요. 그야말로. 맹자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접하고 여태까지 정치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마음 자세는 어느 정도 디스턴싱, 하나의 거리를 두되. 예. 그,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가서 그를 아주 존중을 해주고 정당한 정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마음 자세로 예. 그의 마음을 환심을 우선 사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사야 한다. 환심을 사고 그렇고 그와 여태까지 미국의 그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무조건 한국 같은 나라는 깔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같은 사람도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한국 문제는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예. 그 윈비어 문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오바마 정권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 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단지 트럼프가 그 관여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 북한에다가 뭐 무력 행사를 하든가 이런 식의 관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표명을 하는 것만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민이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더 기발한 그러한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 탄핵의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곤궁한 처지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정권보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정부의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덕적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한 트럼프에게 새로운 도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도덕성을 인준해 줄 수 있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지금 우리는 입장에 있는 나라고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그 야당의 지지부진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김 앵커하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는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발 진정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는 바로 요번 주입니다. 바로 미국에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는 이 시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갈구했던 열망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미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대표단들을 전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바탕에 깔고 당당하게 우리 할 말을 해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디까지나 그렇죠. 미국과 자기들은 전쟁을 치렀고 예. 그 6.25 전쟁 이래 여태까지 누적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고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한계가 뻔한 거고 지금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트럼프에게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예. 그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관계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 EU나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전의 트럼프가 아닌 위대한 이 세계의 지도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듣도록 하죠. 노자 책 집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책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예. 돌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청와대 앞길이 오늘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아무런 검문 없이 누구나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바리케이트가 사라진 청와대 앞길 저희가 먼저 걸어봤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효자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기 상공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보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좀 청와대 좀 보여주고 저기 나라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르쳐주려고요. 박통도 보통 그러나 특이한 명절 때나 특이한 날만 개방했고 그 외에는 개방이 안 돼 있잖아. 벌써 오래전부터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이때부터 청와대 인근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는 저쪽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검문했거든. 경찰들이 많으니까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좋은 동네지. 그때는 전면 통제를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풀어졌지. 김영삼이 때 풀었지. 그때는 이제 시간 제한을 뒀지만 지금은 시간 제한 안 두고 이제 완전 개방한다 소리 아니에요. 하나, 둘, 셋.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미국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그 권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개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겁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굳이 통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곳을 통제를 계속 해서 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방하는 거는 당연하게 했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렇게도 개방하고 24시간 개방한다니까 사는데 좀 불편하네.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저희 이제 이 동네에 오래 살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멋진 시간을 마치고 퇴장하는 의장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정보의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방한다는 그 자체는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같이 소통하는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더 신중하면서 어떤 그 소통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 정부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지고 오면 더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밤에는 청와대 산책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앞길이 이렇게 통제됐던 게 아닙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때부터 통제가 시작이 된 거니까 반세기 만에 금지가 완전히 풀리는 겁니다. 이제 가서 셀카도 좀 찍으시고요. 산책로로서 운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산책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조금 전 대담을 들으시고는 5577님 속이 확 트이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주기적으로 이런 코너 마련했으면 좋겠다. 0079님, 송국창님 이런 분들이 의견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론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 이야기 들으시고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수님, 폐지 찬성합니다. 겜돌이. 겜돌이 아들, 게임 좋아하는 아들도 여유있게 좀 살 수 있는 세상 됐으면 좋겠다 하셨고, 홍현자님도 무한 경쟁의 감옥 속에 중학교 때부터 애들을 던져두는 거, 이거 야만적이다. 이런 분도 계세요. 하지만 폐지에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용준님. 자사고 외고 폐지는요, 마치 해경 폐지와 같아 보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슈가 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다. 일단은 문 닫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유형구님은 학력 저하가 되는 건 아니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입 전형 단순화에 대한 여론조사, 요거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미현님, 제 주위에요, 고3을 앞둔 엄마들이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이분은 많이 보셨대요. 그게 아니면 아예 돈을 들여서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야지만 이 복잡한 대입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문자가,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 여론조사는 제가 이택수 대표한테 다시 한번 권하도록 하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촉촉하게 내립니다. 예. 해갈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또 어떤 분께서는 부족하다니요. 여기는 물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것도 있긴 하네요. 네, 비가 잔잔하게 한 며칠 그냥 계속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굵게 내리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또 굵게 내리다가 뭐 이러면서 어떤 지역은 물난리가 좀 나고, 근데 대부분 이제 해갈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만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 가뭄이 워낙 지독해서 말이죠. 이런 월요일 아침 기자 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태권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권도. 24일 전북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수만 1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태권도 선수를 보낼 수 있다니 말이죠. 여기에 눈길을 끄는 것이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이끌고 온 북한 태권도 시범단. 요새 아주 인기입니다. 박력 있어요. 예, 그렇죠. 박력.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태권도는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온라인 게시판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야기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경기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경기 방식이 다르면 수련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명된 대학 입시가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 사교육 형태가 달라지듯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기는 철학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의 태권도라는 게 있고요.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라고 흔히 부르죠. 이 또 갈래가 있고 잠깐만요. 이것도 또 그러니까 갈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태권도가 있고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의 태권도가 있고 지금 북한의 태권도를 못 보신 분들은 잠깐 휴대폰이나 검색 가능하면 보세요. 보실 수 있습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보고 조금 놀랐던 게 약간 우리는 굉장히 딱딱딱딱 각이 끊어지잖아요. 북한은 약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이제 쿵우 같기도 하고. ITF 용어로 웨이빙이라고 합니다. 웨이빙? 물결 치듯이 하는. 그러니까 살짝 어깨춤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사람의 모르겠는데. 관절을 물결 치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는 나름대로 국제 태권도 연맹의 중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태권도와 남한 태권도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북한 태권도는 누가 어떻게 발전시킨 겁니까?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태권도의 시작 과정에 최홍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조선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반일 동맹을 조직한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 있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창설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육군 창설 그렇습니다. 멤버였는데 일본 공수도를 일본에서 제대로 배운 무술인인데 이 양반 생각은 일제 강점기는 그렇다고 쳐도 해방이 됐는데 일본 가라데 도장이 전국에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만의 무술로 재정립해야겠다라고 해서 택견, 고유 전통 무술인 택견이나 수벽치기, 수박이라고도 부르죠. 거기다 복싱 스텝 뭐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우리 몸에 맞는 태권도를 만들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어릴 때 보던 태권하고 비슷하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태권도라는 이름을 최홍희 장군이 만듭니다. 아, 최홍희 장군이란 분이 만든 이름이에요. 예. 태권도가. 그래서 1955년에 국가무술명칭제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예, 논의를 해서 최홍희 장군이 제안을 하고 예.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갖고 지금의 태권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국기원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최홍희 장군은 북한으로 가게 됐습니까? 1959년에 대한태권도협회를 만들어서 군부대를 중심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었는데 예. 5.16이 터졌어요. 박정희 소장으로부터 5.16 쿠데타 제의를 받고 동의는 했습니다만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논산훈련소 소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쿠데타 끝난 뒤에 한직으로 돌다가 62년도에 말레이시아 대사로 나갔어요. 예. 그때 이분은 이제 국제화, 태권도의 세계화를 꿈꿨던 것 같고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국제 태권도 연맹을 창립합니다. 지금 요 조선호텔에서. 예. 근데 박정희 장군이 민정이양을 안 하고 독재 정권을 계속 살려나가는 쪽으로 자기 후배들하고 모의를 계속하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이분보다는 좀 후배입니다만은 실망하죠. 그래서 결국 찍힙니다. 그래갖고 캐나다로 결국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언제예요? 1972년에. 72년에. 예, 캐나다로 망명하고 유신 반대 운동을 또 해외에서 벌이죠. 캐나다에서. 예. 그래서 국제 태권도 연맹 본부도 이분을 따라서 캐나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급히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는 걸 다시 조직해서 따로 만든 거군요. 예, 외교력이 뛰어났던 김은용 씨를 총재로 앉히죠. 예. 김은용 씨가 이걸 또 발전시켜갖고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이끄는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때 북한의 최홍희 씨의 형이 살았다고 합니다. 형을 부른 거죠. 그래서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하고 북한이 아주 환대를 합니다. 왜 환대를 하냐면 남쪽에서는 김은용 씨가 세계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세계화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예. 북한도 뭔가 여기에 맞서야 된다라고 해서 최홍희 씨를 이용해서 자꾸 예. 동생한테 들어오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북한으로 와라. 그래서 최홍희 씨가 북한에서 태권도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15권짜리 태권도 전집을 발간합니다. 예. 그게 1983년의 일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태권도의 시조는 지금 북한에 가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예.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가 번지는데 북한이 나름대로 퍼뜨린 것도 있지만 최홍희 씨가 북한에 드나드는 걸 최홍희 씨 가족들은 싫어했어요. 수제자들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만의 최홍희 씨 태권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최홍희 씨가 자기네 지금 태권도 대표단을 끌고 온 장홍 씨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최홍희 씨 가족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태권도 연맹은 북한이 주도한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그 가족과 수제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과 둘로 또 다시 나뉘어집니다. 야, 네, 복잡합니다만. 태권도가 이렇게 막 뿌리가 여러 개인지 그러니까 지금 몰랐어요. 언론들이 북한 태권도라고 부르는데 저건 북한 태권도가 아니고요. 최홍희 씨의 국제 태권도 연맹 태권도인데 북한이 일부를 받아가지고 자기네화해가지고 지금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태권도 형식인 거죠. 그래서 북한 태권도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항상 바라고 있는데 예. 이 태권도마저 남한식, 북한식 갈라져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야 뭐 네가 후계자니 내가 후계자니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예, 분명 뿌리는 하나인데 다시 만나 하나가 되려면 어디가 협상 루트가 되고 누가 공식 채널이 되느냐 그리고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갖다가 그럼 전통 기술로 받아들일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국제 태권도 연맹 측하고 캐나다에서 만나서 통합을 하면 북한은 회원국이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태권도가 아니라 또 남북한의 정치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을 또 우선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럼 또 저쪽에 태권도 연맹이 또 소외되는 것도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결국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권 북태라고 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따질 때 남쪽은 몸의 형태가 튼튼한 상체를 기반으로 해서 주먹질을 잘하는 거고 북한은 발길질을 잘하는 거고 북쪽은. 근데 남쪽의 남권은 남태평양을 타고 일본으로 전수돼서 가라데가 됐고 북쪽의 발길질은 만주 쪽을 타고 해서 한반도로 다시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한반도는 남권과 북태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서 태권도가 생겨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태권도는 이미 세계화돼 있는데 이걸 주도권을 계속 잡아가면서 통일 태권도로 만드는 과정은 아마 오늘부터 또 고민을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든 북한도 설득하고 국제 태권도 연맹도 또 끌어들이고 해서 태권도의 세계화를 또
또 노력해 봐야죠. 통일 태권도 그 단어 참 좋습니다. 중국 무술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데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태권도가 세계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건데 안타깝죠.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보면서 북한의 태권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우리랑 다르다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통일 태권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유값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휘발유와 거의 같거나 경유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말 사이 많이 술렁였죠.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습니다만 기재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거다라고 하니까요.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회담에 있는 중요한 주다.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문정인 특보 논란도 있고 해서 정상회담 전부터 시끌시끌했죠.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또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김용옥 선생님의 해안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오늘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는 이 북녘의 태권도단 얘기를 준비해 오셨대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지난 대선에서 네. 리얼미터가 가장 정치적인 편향성이 적은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연구 결과가? 그 지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예.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그 서울대 폴랩의 리포트였습니다. 제19대 대선 여론조사 분석 결과라는 발제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29개 조사기관 전체의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편향성이 적은 조사기관으로 나왔는데 그래프를 실제 보니까 가장 중앙에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래프에.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대선 기간 동안. 그렇죠.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 같고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있었다는 거.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A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B가 뭐라 그러고 B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A가 뭐라 그러고 정말 결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를 속으로 수없이 외치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하지만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거를 서울대 연구기관이 인정해준. 지난 대선 때도 보니까 비슷한 리포트가 있었다는 걸 발견을 또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야, 참 저희도 영광입니다. 리얼미터와 함께해서 그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뚜껑 한번 열어보죠. 먼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부터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김상곤 후보자와 또 진보 교육감들이 같은 입장이기도 한데요. 외고와 자사고 지금 폐지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외고와 이어지고 자사고 있습니다. 폐지 논란. 이택수 대표도 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학생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요 사이에 가장 관심 있는 사안 정치보다도 이쪽이실 거예요.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조사를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외고와 자사고 유지 또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외고 자사고의 존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심플하게. 네, 1번이 유지, 2번이 폐지였습니다. 결과는 폐지가 52.5%, 유지가 27.2%로 대략 2배가량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폐지 52.5, 네. 자사고 외고 유지 27.2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예상보다는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모든 지역과 또 50대 이하 연령층, 또 정당별로는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지지층이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60대 이상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역 대결이 극명하게 나타난 이슈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은 교육 문제여서 저는 보역 간의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상곤 후보자 때문에 정책 이슈가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보역 이슈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 문제, 진보냐 네. 보수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네. 이게 조희연 교육감, 뭐 이재정 교육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들고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김상곤 후보자도 이쪽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진보 보수 정치 이슈가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폐지가 52.5, 유지가 27.2, 나머지 그럼 20.3%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고요. 학부모 여부별로 저희가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학부모의 경우에는 폐지가 55.4%,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폐지가 51.5%, 학부모인 경우가 오히려 폐지 의견이 55.4%, 한 4%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요? 또 유지 의견인 학부모가 27.7, 비학부모가 27%, 양 집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근데 이 대표님, 저는 이제 저 역시 학부모로서 다음번에는 이런 조사를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말고 대입 전형에 대한 조사. 왜냐하면 저희도 참 문자를 이제 항상 받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불만 있게 보내시는 부분이 수시, 정시, 뭐 학종, 수능 너무 복잡하다. 이걸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제도들, 허술한 점 너무 많은 제도들, 구멍이 너무 많은 제도인데 이거 왜 손질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네, 조속히 한번 해보죠. 저희 아들도 지금 고3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너무 고3이면 아셔야죠. 네, 근데 김현정의 뉴스쇼 준비하느라고. 이 정도로 복잡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조사는 6월 23일 지난 금요일 날 조사했고요. 8,89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5.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넘어가 보죠. 지금 국회가 사실 갈등 중이어서 지난주에 살짝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3.3%포인트 떨어진 75.6%였는데 이번 주에는 또 추가로 1.4%포인트 더 떨어져서 74.2%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8.6%로 지난주 김현정의 뉴스 쇼. 시원합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시원한 비가 전국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낙 지독한 가뭄이어서요. 해갈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만 모처럼 시원한 비에 폭염은 분명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도 서울에는 촉촉한 비가 뿌리고 있는 상쾌한 월요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내내 이 상쾌함이 좀 지속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단 나흘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제무대 데뷔이자 첫 외교시험 때인데요.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지요. 짧은 회담 기간 동안 이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절실한 한 주입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오늘 첫 포인트는 뭡니까? 슈퍼위크 인사청문회 보겠습니다. 중단됐던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재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6명이요? 네, 이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요일 날 열리죠. 바로 그날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출국 전에 송 후보자 등 이 문제 후보자들 임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 철회하고 가라. 네. 근데 문 대통령은요. 공석 중인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출국 전에 임명하면서 이 맞불을 놓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공석. 네. 이르면 오늘요. 법무, 산업, 복지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위크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슈퍼위크예요. 네. 정상회담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죠. 오늘 미국 상원의원 19명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점은 이 북한 문제에 접근 시 한미 두 나라가 철저히 협력하라. 바로 여기에 이제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완전 배치할 방안을 찾으라고도 촉구를 했죠. 정상회담 의제에 이렇게 껄끄러운 사드 문제가 포함될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제가 앞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부에서요. 또 김용옥 선생님 인터뷰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뭐 조언이랄까요? 예, 학자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도 이번 주 슈퍼위크입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오늘이죠. 네, 오늘 새 당대표가 나오죠. 예.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해운, 하태경 의원, 양강구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유한국당과 발맞추기 없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냉소적인 국민 관심을 어떻게 제고시킬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본다면요. 양승태 대법원장에도 이번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오늘요.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개혁,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판사들 반응이 다시 나올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사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순서로 현직 판사 한 분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현직 판사 인터뷰 생방송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이 어렵게 결단하고 나오십니다. 잠시 후에 주목을 하시죠. 그나저나 평창 올림픽에 단일팀을 하자, 남북 단일팀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답이 좀 왔습니까? 장훈 IOC 위원이 어저께 2시간 만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게 문 대통령의 제안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2시간 만에 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금 기대는 해봐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조사권한 위임 등을 공식 요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사법파동이 재현되는 걸까요? 지난 19일입니다. 8년 만에 전국의 법관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전국 법관대표회의라는 걸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 내부 상황을 오늘 현직 판사에게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100인 중에 한 명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이세요. 차성한 판사 연결을 해보죠. 차 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뉴스쇼가 뉴스쇼가 이제 시작된 지 한 10여 년 만에 미담 인터뷰 제외하고 현직 판사가 출연하신 게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실명을 걸고 나서셨을까 싶은데 지금 내부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함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다다랐고 이제 전국 법관들이 정말 어렵게 거의 95% 이상의 법원에서 그 소수의 글만 그것도 아주 부적절한 그 일부만 떼서 이런 식으로 진흙탕 이런 식으로 초점을 흐리는 보도를 해서 좀 저로서는 우려스럽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판사들 내부에서 막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대법원장 사퇴하라 아니다. 당신 키보드 워리어야 아니야.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다. 그쪽 말고 본질에 집중하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진짜 처음 생겨가지고 그 약간의 그 내용이 잠깐 발생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전체 판사들이 그런 보도를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사의 선정성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는 그 내용이 뭐가 쟁점이 되는지를 밝혀서 보도를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쟁점이 중요하다. 그 쟁점으로 한번 가보죠. 지난번 그 진상조사 법관들이 그 진상조사 문제 있다라고 했던 그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말하자면 진상조사의 진상조사가 되는 셈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오늘이 뭐 분수령이다 뭐다들 얘기하던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징계법상 아무런 공식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결정할 권한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활용된 예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진상조사를 통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 배당이나 이런 데 재판에 개입했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두 경고로 그치게 하는 그런 방패막이로 사실 활용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 구성도 비공개고요. 그 위원장을 빼면은 그리고 모두 다 대법원장 임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 차장은 이번에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는 행정처의 윤리제일감사심의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대법원장이나 그다음에 행정처에서 자유로운지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 윤리위원회가 그러니까 행정처의 영향권 안에 있단 말씀이세요? 적어도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 때 보였던 모습은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은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정부법관대표에서 결의한 내용 정도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까지 염두에 둔 컴퓨터 파일 조사, 그다음에 구체적인 처장, 실장, 차장의 관여 내용을 통한 징계 책임, 이런 내용을 과연 결의할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진상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결과에 상관없이 양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결단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 법관대표 회의가 결의한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판사들이 추가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원장님한테 조사권 위임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 규명 및 그다음에 문책 계획에 대해서 밝히라고 입장 표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시는 게 그게 필요한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안 나온다면, 끝까지 안 나온다면 그런 가정은 저도 함부로 대답하기는 힘든데 저로서는 당연히 그건 상식적인 요구고 거의 추가 조사 필요성 같은 경우는 전체 판사 중에 80명 이런 식으로 다 정보관 대표회에서 동의가 된 부분들이라서 그런 결단을 하시리라고는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으시군요. 상식선에서 좀 답변해달라 이런 말씀. 그나저나 시간이 별로 없지만 차 판사님, 문제의 시발점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정말 존재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저에 대해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제가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부법원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상급식 구조를 왜곡한다는 이제 공식적인 비판글을 거의 유일하게 2015년에 올리고 언론 기고도 했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마 했는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뚜렷한 파일 조사도 없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리스트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조직이든 인사를 위해서 작성하는 정상적인 법인의 파일을 그 정도 있는 거다. 그런 논리가 지금 법원장님이나 일부 행정처 관계자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의혹이 커졌고 다른 판사님들도 커졌고 국민들도 커졌고 그냥 의혹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도 뭔가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보고 이제 농담적으로 왜 첫 판사 이렇게 순진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실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로서는 제가 가지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파일이 전 없다고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 털고 나가고 오히려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혁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대로 스스로 자정 못하면, 개혁 못하면 외부 세력이 들이닥쳐서 개혁당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일 와닿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차 판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환 판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위크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김성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 이번 주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예. 이 사흘 뒤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는데요. 바빠요 이번 주. 이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지금 잔뜩 벼르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해서도 이 복잡하게 얽힌 난제를 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슈퍼위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청문회가 열리는 건 6명인데 그중에서도 3사람을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는 K 트리오가 문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이번에는 김송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송조 트리오입니까? 예,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참 트리오 이름도 잘 만들어요. 네, 그러게요. 야3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러면서 칼을 갈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까지 국민 기만 3종 세트다.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의당까지 국방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마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누가 살아 돌아오는지는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송조 낙마를 벼르는 인사청문회.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뭘 들여다봐야 됩니까? 첫 번째 행간은 청문회가 끝나봐야 안다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동안 청문회 보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이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미담으로 바뀐 경우가 종종 있었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때 그랬어요. 그 맞아요. 네. 음마 아파트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투기 의혹이 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인의 대장암 투병을 위해서 치료를 받던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애보처럼 오히려 완전히 좀 반전이 있었고요. 대학원 시절부터 썼다고 하는 다 낡고 해진 가방. 이것도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야당이 반대로 임명을 강행하긴 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야당과 국민 눈높이가 달랐다 이건데요.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낙제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임명에도 별 문제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 특징이 이번 슈퍼위크에도 적용될까 이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좀 심상치 않다. 이번 주는 이 K-트리오 중에서 K-트리오는 이미 지났으니까 김송조 중에서 누가 낙마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법칙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냐 이걸 보시란 말씀.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했다입니다. 그러게요. 이 문재인 정부 사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범하게 됐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들고 탄핵이 되고 아주 이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몸풀 시간도 없이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선이 끝난 지 지금 벌써 5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내각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명이 된 거예요? 17명 장관 중에서 겨우 6명 임명했습니다. 임명까지 간 건 6명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인사청문회를 해봐야지 아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물론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슈퍼위크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서 전국을 안정시키는 게 야당이 좀 반발이 있더라도 더 급하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송조 중에 이제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마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가 제일 관건이에요. 세 번째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7월부터는 새로운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대략 내각 구성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한미 관계도 어떤 식으로든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정리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초부터는 전국이 완전히 새로운 물줄기가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물줄기를 예상하세요? 내각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정부는 새로운 개혁 과제에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게 될 겁니다. 이제 인선된 내각의 구성원들과 함께 개혁. 그렇죠.
엔진을 켤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한창 치르고 있잖아요. 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여 관계를 설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면 또 뭔가 달라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럴 경우에 추경이나 일자리, 남북관계, 개헌 등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야당의 대표들이 바뀐다는 네, 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바뀌고 나면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들은. 당연하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한 물줄기네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 좀 해봤습니다. 김정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빈님, 차판사님 화이팅입니다. 대법원장 명예롭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이런 주문들 들어오고요. 근데 외부로부터 개혁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런 문자들 박성근님 외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법부 개혁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자 열어놓고 2부로 가죠. 돌 김용옥 선생님 만납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요.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 하는 애들 치고 외고 과학고 시험 한 번씩 안 치러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외고 과학고, 자사고 이런 것만은 분명한데 그중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학생들 사이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이 사안 이택수 대표가 여론조사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 결과 가지고 지금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한미정상 대표를 뽑아서 어렵게 전국법관 대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결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익명 게시판에 뭐 선정적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기회가 날아가고 또다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뭐 외부의 사법개혁 요구에 질질 끌려가지 않을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 좀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사법개혁. 우리 손으로 이뤄내려고 전국 법관들이 모이고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미적미적 되다가 결국 외부에 의해서 개혁이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 출연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예, 물론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함께, 행정부와 함께, 함께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법원도, 그 안에서 자정 능력을 보이고, 이제 적절한 안을 내서 함께, 이제 논의를 주도하고,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산될까봐,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외부에 의해서 법원이 개혁된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정말 검찰이 판사들 컴퓨터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이런 상황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사실 그건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부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 지금 형사 고소가 돼 있고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사실 안에서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전국법관 대표회에서 그 디지털 포렌식까지 포함해서 그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는 80명 이상의 분들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찬성을 해주셨고 또 이제 구체적인 그 관여된 인적 책임 규명 그리고 이제 문책계획을 대법원장님께서 밝혀달라 입장 표명해달라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작권도 위임 받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게 날아가지 않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게 날아갈까봐 그거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대법원장님 우리가 나서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묵묵부답 대법원장은 이렇게 되면 결국 외부에서 검찰이 들이닥쳐서 법원을 압수수색하고 판사 컴퓨터 뒤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지금 그걸 막고자 인터뷰 나오신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무슨 얘기야 이게 컴퓨터 포렌식이 뭐고 왜 나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판사들의 어떤 의혹 제기에 의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는데 행정처가요. 근데 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모여서 다시 진상조사하자 이렇게 19일 날 결의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진상조사하게 해주세요 하나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 결의안에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3월 25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법개혁 토론회를 이제 준비해서 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지왕조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예. 이제 행정처의 개혁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토론회를 이제 축소 무산시키려고 그 행정처 이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뭐 처장, 실장 이런 분들, 네. 차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장님께서 입장을 표명을 해달라 그런 결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는 이제 이 문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예, 한 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상설화 소위원회를 만들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결의가 이루어졌고요. 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장님 답 주세요 했는데 왜 대법원장께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이제 뭐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라서 뭐 기다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답답함의 근원은 예. 이제 올해 3월부터 3개월간의 답답함이거든요. 일주일의 답답함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 특정 연구의 회원 가입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그 중복 가입 조치를 시행하려다가 철회한 거, 그리고 이제 뭐 판사들 뒷조사 파일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가 부담이 된다고 사직서를 냈던 판사를 심의관에서 겸임 해제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대법원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상당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예. 지금 3개월 동안 아무런 그 공식적인 어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이 좀 이런 답답함의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건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라면 무책임하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행정처가 이번에 게시판을 만들면서 예. 그 익명 게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익명 게시판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판사 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법관 대표회의 열린 후에 3일 만에 제가 세보니까 145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제가 보니까 뭐 사퇴 부분도 한 뭐 9개 정도, 10개 정도 글이 올라온 거는 뭐 사실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또 일부 판사들은 아니 판사들이 왜 이렇게 채통 안 지키고 이러느냐, 뭐 키보드 워리어다, 우리 자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내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익명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함 때문에 뭐 시작은 사실은 이제 그 일부 판사가 전국 법관대표의 정당성을 이제 공격하는 형태로 좀 자극적인 글을 올렸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글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뭐 논란이 있었긴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일부 판사고 그 이후에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당연히 비판을 했고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합리적인 내용 위주로 사실 대부분의 글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 선정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